오늘은 이제 기독교와 이제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주에는 이제 직장 생활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지난 주에는 이제 교회와 이제 평신도 신앙 생활, 평신도 신앙 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독교와 법에 대한 거, 다음 주는 기독교와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전체 정리하는 토론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하고도 관계도 없고 법하고도 또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안 믿었으니까 기독교와 관계가 없었고, 원래 법 전공이 아니었으니까 법이랑도 이제 관계가 없어서 법으로 먹고 살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벌써 변호사 생활이 거의 30년 조금 덜 된 정도까지 왔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한 25년, 24년, 교회 다닌 것도 거의 3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을 다 열심히 했던 편인데, 이제 기독교와 이 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연구된 내용들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교회에서는 독실한데, 밖에서 하는 일은 이제 그냥 일반 세상적인 원리로 좀 따로 굴러가는 거죠. 세상적인 원리로 굴러간다는 게 반드시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는, 그게 세상적인 원리면은 전부 다 악하면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과 제도는 나름대로 또 몇천 년 동안 축적된 그런 원리가 있어가지고 세상 일을 이제 못되게 하는 법률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점잖고 착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법률 직업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독교인으로 법률가라는 거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법률가라는 거하고 사실 차이가 없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원리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기독교 신앙 역사가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으로 치면은 한 4, 5천 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한 2000년, 모세가 기원전 1400년, 다윗 솔로몬이 기원전 1000년, 그 다음에 유대 바빌론 포로 시대가 이제 기원전 한 600년 이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거는 모세 때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때 쓰여진 걸로 치면은 기원전 1400년 경이니까 한 3400년쯤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돌로 만들어진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이, 그것도 거의 한 기원전 1800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시기가 이제 한 거의 400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과 학문 중에서는 법이 제일 오래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치학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기원전 500년. 사회학은 생긴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최근이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사회과학에서 법은 좀 실무처럼 느껴지고 무슨 깊은 학문이 아니지 현실을 이제 그렇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법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세속법으로는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성경으로 치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법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 10계명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그게 365개인가? 이제, 그러니까 계명과 그 세세한 율법의 내용들을 주신 게
두 개를 합쳐봐도 법과 재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느낀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게 민사재판과 관련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원전 2000년에 쯤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거기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그거에 4배를 갚아라. 뭐 이제 지금 뭐 민사 계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도 아마 농사를 짓고 거래를 했으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게 1번은 상대방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죄가 나오면은 그 고소를 한 사람을 사형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부터 훨씬 더 강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싸우는 일들을 계속 다뤄온 게 이게 이제 법하고 재판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서 이제 제가 뭐 다른 학문을 이렇게 이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법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재판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오거나 누굴 잡아오거나 한 재판을 이제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년이든 2년 몇 달 안에 이거에선 누가 이기는 거다, 누가 이제 나쁜 놈이다, 이거 답을 내는 숙제를 이제 사람이 몇천 년 동안 해오면서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정의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에서 어떤 게 정의로운 거고 어떤 게 이제 타당하지 않은 건지 하는 그 묵상한 내용이 굉장히 의외로 이제 굉장히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현실의 뉴스에 나오는 법이나 재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답답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은데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재판 제도를 보면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게 세상을 그냥 이렇게 안 무너지게 받쳐주고 있구나 하는 싶은 생각도 드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적 원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이해랑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교재로 말씀드렸더니 기독교와 법이라는 책으로 논문들을 모아서 했었고 오늘 강의도 거기에 좀 기초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제 상식적으로 법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들이고 또 일부 내용은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금방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리고 재판을 누가 돈을 떼먹어서 민사재판을 하셨으면 민사재판 아실 거고 본인이 이제 형사건에 한번 걸렸으면 형사재판 아실 텐데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니까 이제 좀 멀리 보이더라도 상식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이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민사재판하고 민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법 부분은 지난번에 직업의 의미 얘기할 때 조금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선악과와 변론주의라는 제목을 뒀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이제 기독교의 입장의 재판을 볼 때 제일 핵심적인 거가 너희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잖아요. 제일 이제 좀 난해한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과일을 다 이제 풍요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되 그 중간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3장이 되니까 이제 뱀이 와가지고 이브한테 이거 이제
그 뭐라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이브가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아담한테 했다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뱀이 또 그거는 하나님이 니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블레임 하잖아. 그러니까 이브가 거기 이제 그러고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브의 눈에 이제 맛있게도 생겼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아담까지 이제 부인이 주니까 또 달랑 이제 받아 먹고 이제 그래서 내 기억을 이제 같이 한번 하면은 그러고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법적 입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벌어지는 얘기가 인류 최초의 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공사를 하네. 잠깐만요. 오늘도 공사가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오늘 전면 뜯어내고 이런 건 아닌데 아직까지 뭐 좀 전에 바꿔가 했거든요. 네. 마이크는 뭐 바꿔볼까 그러면 요 앞에다 공사를 안 할 줄 알았더니 오늘도 또 지난번만큼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마이크 좀 조정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숨잖아요.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제 부르니까 아담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숨었냐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재판에 이제 피고인이 된 거죠, 아담이. 그래서 왜 하나님의 법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이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거를 죄를 확인을 했고 왜 그걸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비겁한 아담이 이제 이브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핑계를 이제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브한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이브도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제 핑계를 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제 그 죄를 하나 더 진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거하고 먹었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죄를 지고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아담한테는 너는 이제부터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땅은 아담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은 거. 땅도 심판을 받고 아담은 이제 땀을 흘려야만 이제 먹을 걸 만들 수 있는 노동의 이제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의외로 이제 그날 바로 죽지는 않고 아담이 한 90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놓고 뻥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뒤에 그 시편의 모세의 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 이제 구절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 스케일로 치면은 아담은 이제 하루 안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셈이긴 한데 그래서 아담도 이제 그 판결 선고를 받고
이분은 이제 그 그게 이제 그때 시기를 반영한 것 같은데 그 이분은 남편을 쭉 좀 바라보고 또 출산하고 육아하는 이제 그게 고통이 되는 이제 벌을 받은 거로 됐고, 그다음에 뱀은 이제 너는 이제 계속 땅으로 기어다니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발에 밟힐 거라는 이제 그 예언을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인류의 역사, 원죄, 이 모든 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질문은 왜 선악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선과학을 아는 게 뭐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 그 답이 이제 대체로는 심판권은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사람이 심판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설명들이 제일 무난하게 많죠. 근데 어, 그 이제 그 얘기들 느끼면서는 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사람한테 무슨 권한을 주면은 인본주의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만 이제 옳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자긴 한데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선악 판단을 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하고 살 수 없고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선악 판단을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고 또 그게 이제 특히 법과 재판제도에서는 계속 이제 선악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 사이가 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제 벌어져서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문제가 한편 있고 또 한편은 이제 사람한테 뭐를 하지 말라는 걸 하나 이렇게 이제 뒀다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거를 그 금지 명령을 어 이제 인정하는 게 사람의 태도고 그 금지 명령을 어기는 거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에는 이제 그런 형태로 설명이 돼 있었을 걸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그 설명은 꼭 선악과가 아니고 아무나 이제 다른 내용의 나무를 금지 명령을 놔둬도 이제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거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어,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사람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같이 신적으로 절대적으로 판단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권리도 없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다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믿든 안 믿든 뭐 판사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옳은 거일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착각해서 사람이 선과 악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 심판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억울하게 이제 죽거나 어, 다치거나 세상이 이제 이렇게 지옥처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게 선악과 계명의 그러니까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그거라고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인류 역사에서 선악과 계명을 제일 심하게 이제 접근했던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르크시즘과 그 공산주의 혁명이 결국 이제 문제가 그거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레포트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어, 그게 사람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현재 이제 살고 있는 형태가 우리가 자본주의이긴 한데 근데 자본주의가 벌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뭐 주고받고 이제 거래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그 봉건 시대든 언제든 간에 좀 모양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대체로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은 게 이제 어, 자본주의나 뭐 봉건 사회나 노예제도의 일반적인
이제 어, 경험인 것 같은데 어,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사회민주주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냥 막시즘 형태의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인간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이 신념이 됐던 거잖아요. 그 실제로 그 계급이 없는 사회를 이제 만들었다고 선언을 하고 한 70년을 이제 갔던 건데 70년 하고서 망했잖아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했는데 1991년에 그냥 탁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경제는 지금 거의 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였으니까 거기는 이제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할 수가 없고 북한은 지금 뭐 북한은 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거기도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서 밑에서는 지금 뭐 시장 경제가 시작이 됐다 그러고 공산주의 체제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형태에서 왕정 같은 식이죠 오히려 이제 제도로 치면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는 다 무너진 건데 그게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선과 악을 다 판단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을 어, 추구를 할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로 계급을 나눠서 이제 자본가 계급은 다 이제 없애는 심판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이제 그런 성선설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또 공산주의 체제 지금 나중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어, 이 지도자를 너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공산당 지도자는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철인 정치 전통이랑 좀 연결되는 식으로 그,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공산당 뭐 그 당수 뭐 이제 뭐라고 해도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내린 절대적인 형태의 판단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을 시켰던 거죠. 그 소련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거에 조금 이제 낮은 버전이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주가 이제 뭐 수백만 명들을 죽인 거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약간 천박한 버전인데 결국에는 인간이 완전한 거를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거에 한계가 없는 것이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에서도 결국 뭐 스탈린 때 2천만 명인가 가까이 이제 어, 사형을 시키거나 유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제 그게 있고 이쪽 자본주의 쪽에서는 히틀러 나치즘이 거의 이제 그런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아리안족의 영웅이 이제 히틀러는 어, 니체가 이제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얘기하는 그 초인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올라서는 그 초인처럼 뭐 거의 자기를 예수와 동급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그 밑에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셈종 문제의 최종적인 심판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을 이제 몇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처럼 결국에는 어, 성경에 있는 선악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얘기가 인류 역사에서 이제 1900년대 뭐 최근 한 1, 200년 정도 이 사이에 그 선악과를 사람이 진짜 먹고 행동을 하면은 얼마나 이제 그 커다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악이 생기는지를 이제 보여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현대에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뭐 히틀러 형태의 이제 전체주의에 비해서 보면 역사가 이제 오래된 이 법과 재판 제도는 굉장히 인간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법도 인간을 안 믿고 굉장히 인간을 이기적인 그 욕망에 가득 찬 존재로 보는 그러니까 성악설적인 면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기독교하고 이제 서로 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안 믿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 공산주의가 잘못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당이 하는 재판은 절대적이라고 믿어가지고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제한이나 이렇게 한계를 둔 게 없었는데, 이 자본주의 제도의 이제 이 재판은 어, 안 믿는 게 강해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 판단에 심판권이 세니까 뭐 검사나 판사나 이제 하는 일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 이거 저렇게 해도 되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로는 이거를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제 저 서구나 뭐 왕이나 이제 원님이 잡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재판에서 처벌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님 재판을 생각하면, 잡아들여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해가지고 자백을 하면은 바로 그냥 처벌을 하는 것처럼 잡아오는 사람하고 처벌하는 사람이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그러니까 특히 근대 최근에 한 몇백 년 동안 발전되어 온 이 제도에서는 이제 잡아와서 재판에 붙이는 사람하고 재판하는 판결하는 사람을 갈라놓은 게 이제 검사하고 판사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 판결을 해서 절대적이면은 이제 그 판결을 잘못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데, 모든 재판은 세 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위바위보 3, 4번 하듯이, 이거는 판사가 하는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어, 거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 재판 제도 속에도 의외로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와 있고, 어 그리고 하긴 현실은 이 망치를 쥔 판사가 권력을 세게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민법이나 민사소송 재판법은 하여간 그 권력을 줄이는 거를 계속 써놔요, 이제. 근데 그게 어, 성경에도 있거든. 성경에도 모세 율법을 보면은 거기 재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증인이 두 명이 아니면은 이제 죄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을 하거나 증인이 한 사람만 나와도 저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게 이미 이제 성경 구약에 이미 있었고, 모세 때.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중에 왜 장님이 눈을 떴을 때 그거를 이제 증언한 사람 두 명이, 눈먼 사람 두 명이 왔다고 했나? 그게 두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모세 율법에서 두 명이 이 증언을 해야만 사실이다라는 그 재판 제도가 연결됐다고 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판사가 제가 나쁜 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이제 증거가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하는 그 제한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이제 토론하고 이런 것들 내용이, 민사재판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민법은 또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선악과와 변론주의는 민사재판 할 때 양쪽이 싸우는 당사자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만든 제도인데, 이게 법이 진실을 찾아가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쓰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민법은 그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모든 일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법이 민법인데, 그 민법은 자기 사랑의 법일 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의 내용까지도 법에 이제 민법에 들어있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재판이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법이 없으면 아무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당장 민법이 없으면은 뭐 집을 사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뭐 아무나 다 싸우게 될 거고 민법에 매매 계약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은 뭐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 제도도 또 이제 불가능하죠. 아까 이제 사, 그 소련 얘기를 했는데 소련 동구가 망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를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사고 팔고 하는 거가 이제 일상생활이 제일 크고 또 거기에 또 선택하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 시장 경제를 없애면서 배급을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사고 파는 그런 권리나 자유라는 게 이제 없어진 거가 굉장히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판은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냥 착하게 아 그래 이건 네 거야 이건 내 거야 하고 끝이 나면은 좋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사람 많이 논쟁이 되는 게 그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을 너희가 싸움 났을 때 그 재판소를 찾아가지 말고 둘이 얘기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타협을 해보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재판을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재판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가 이제 기독교적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뭐 한편은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을 가고 그 뭐 교회들도 계속 재판하잖아요. 교단들도 재판하고 사랑에게 오전 목사는 이제 그 반대하던 사람을 형사 고소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막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재판이 없으면은 세상이 굉장히 이제 그 위태로워진다. 왜냐면은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그쪽 가가지고 자기 말을 관철이 되든 아니든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해달라는 상태에서 이 싸움이 이제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싸워서 그걸 눌러버리는 수밖에.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그러니까 사법 시험 처음 준비를 할 때 좀 놀랐던 게 민법이 한 1000조 정도 가족 상속까지 한 1000조가 좀 넘는데 그 조항이 이제 역사도 몇천 년이 된 거니까 한 조항 한 조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그 비중이 근데 상린 관계, 그러니까 이웃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 이웃 사이에 싸우는 거에 대한 얘기가 40조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농업 시대부터 왔으니까 그 논이 이제 위에 있는 논하고 아래에 있는 논하고 물을 들 때 누가 그 물의 주인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몇 조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이 한 옆집에 지금 아파트니까 그게 없어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층간 소음 문제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같은 집이 있고 벽이 담이 있잖아요. 담에 이렇게 이제 뭐 나무가 있어 과일이 옆집으로 가지가 넘어가지고 거기 떨어지면 누구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한 40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생각이 들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법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해놓고 이거를 이제 이게 문제 생겼을 때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아랫논 주인하고 윗논 주인하고 싸우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치고 뭐 심하면 이제 죽이겠구나 이게 이제 그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그런 점에서는 이 법과 재판이 있는 거가 세상의 이제 폭력성을 굉장히 줄이는 이제 일을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재판하는 원고 피고들이 갖는 태도가 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 민사재판 같은 이제 판사, 형사재판 같은 이제 검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판단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창세기 내용을 스토리를 따라가면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선악과를 판단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처음에 한 사람의 판단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 이제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 거만 하나님이 받고 카인 건 안 받고, 왜 하나님이 카인한테 와가지고 너 착하게 다음번에 잘하면 괜찮으니까 화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카인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서 그 다음날 들에 나가서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카인이 자기가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아벨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동생한테 결국은 이제 카인이 자기 맘대로 재판을 열어서 그 들에서 너는 이제 사형이야, 넌 죽어야 돼 하고 사형 선고를 하고 이제 사형 집행도 이제 카인이 해버린 거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죄가 처음에 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라멕이죠. 카인의 후예인데 뭐 카인은 한 명을 죽였는데 나는 뭐 7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욕망이 어 이제 계속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 생겨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천만 수억의 이제 지금은 선악과들이 날아다니니까 이러면 이제 이 세상은 그 부딪혀가지고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극단적인 입장들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거로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이제 개인의 적인 삶과 먹고 사는 일의 분쟁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이해관계 달라졌을 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들이 나오면은 그리고 그 판단을 자기가 해버리면은 결국엔 이제 그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쟁이 생겨서 이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몇천 년 인류 역사에 몇천 년 역사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과학은 네 맘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요런 요 길을 따라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어,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걸 따라가야 돼. 그다음에 둘이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법이 어떤 건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건 별도로 이제 재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재판에 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라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법과 재판 제도고 성경에는 이제 그 모세가 어, 혼자 재판을 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니까 그 모세의 장인인 그 장인이 이제 모세한테 왔다가 보고서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말고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장로들한테 나눠서 재판을 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 안 된 거 이제 일종의 항소심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서도 재판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쟁적으로 이제 그 시대 뭐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에서 재판 제도가 먼저 생겼냐, 이제 모세와 유대가 먼저 생겼냐 이 순서를 이제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이냐 따지는 논란도 있지만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인간의 현실에서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한편은 선각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선각을 판단하면서 막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 중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재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판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고, 그냥 사람들이 봐도 이건 도저히 그게 없으면은 이제 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는 제도로서 재판 제도를 쭉 같이 만드는 이제 그 거로 법과 재판이 이제 있었던 거고, 이거는 저는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로 치면은 성악설이 이렇게 확실한 것 같아요, 기본 입장이. 그러니까 동양에 이제 맹자는 성선설이고 춘자가 성악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결시키면은 법은 성악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어, 기독교도 이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점에서 성악설의 입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된다. 어, 사람들을 선한 의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법과 재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틀린 생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민사 재판을 제가 이제 20몇 년 했으니까 뭐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뭐 한 500건, 1000건 그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많을 때는 한 60건씩 됐거든요. 최근에 한 3, 40건인데 재판 하나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4, 5년, 뭐 아주 긴 사건은 10년 동안 그 10년을 걸쳐가지고 자꾸 이어지면서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했던 재판들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이제 안 나는데 재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 진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재판 할 때 초반에 또 진실은 하나일 거란 느낌을 가졌었고, 일반적인 상식은 민사적으로 싸움이 나면은 권리가 분명할 텐데 왜 재판을 하지? 이제 그러면은 그걸 이제 안 주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나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어, 재판에 오는 거는 다 진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거는 재판을 안 해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 이제 사건을 맡기러 변호사한테 가서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냥 나는 주기 싫어 이만만 가지고는 재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뭐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는 이제 재판을 당했을 때 돈을 안 돌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그뭐 땅을 내가 쓰고 있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갈 이제 명분이 있는 것처럼 다 그게 현실에는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 책의 결론 쪽에서 짧게 설명했는데 아주 극단적 이렇게 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예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데 거기로 와서 이제 집사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썽을 피면은 이제 이렇게 치워주고, 그러니까 정식 그 일반적인 이제 직원 같은 거 아닌데 요새 나온 거로 치면 명태균 비슷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그요 무슨 이제 뭐 허가 받고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잘 처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을 도와주니까 관계가 좋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까지 했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좀 싸게 나오는 경매 물건들을 이제 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집사 비슷하게 이제 있던 사람은 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사라는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이제 이사라는 이름으로 해결사처럼 쭉 이제 다녔었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돈을 3억인가 4억을 준 거예요. 근데 줄 때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대여금 채권 증서를 쓰지도 않고, 또 이거는 이제 네가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 준 거라고 무슨 어, 무슨 뭐 서비스 뭐 고용계약서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 놓고서 그 뒤에 어 이제 다른 무슨 일이 생겨지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져서 그때 그게 그러니까 무슨 경찰에 무슨 조사가 나오는 거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 경찰을 자기가 구워 삼겠다고 해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돈을 주려고 했다가 그게 무슨 뇌물죄 비슷한 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시켰다 안 시켰다 이런 가지 쌈이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서로 이제 갈라져 원수처럼 이제 돼서 그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돈을 줬던 사람이 3억 원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받은 사람한테. 저는 이제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람 쪽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초년병해가지고 제가 수임했던 게 아니고 그 고용 변호사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그거는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건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냥 준 건데 왜 이거를 이제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판사가 판결을 답이 안 나오는 게 서류가 없어요. 돈이 갔다는 통장만 있지. 그러니까 거기 아무 서류가 없으니까 이거가 이제 빌려준 돈인지 그냥 받은 돈인지,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사실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현재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 이 돈을 준 사람은 얄미우니까 이걸 내가 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받은 사람은 어이씨 이제 또 돌려 주기도 싶고. 근데 과거의 시기로 또 돌아가면은 그때는 더 정확한 거는 한 80%는 준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 증서도 안 썼으니까. 근데 뭔가 근데 약간 이제 이렇게 그 깨끗하게 무슨 줬으면 증여세를 내거나 일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꼬투리 약간의 그 이제 유도리는 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건은 진짜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판사 맘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결국 이제 판결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모아보면 이건 대여한 게 맞다. 뭐 이것저것 모아보면은 이건 그냥 이제 중고로 보이니까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해서 이 진실이 어 좀 이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그 그리고 본인들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동업 관계에서 뭐 같이 거래하다가 뭐 너한테 이게 사업이 잘 되면은 뭐 반을 주겠어 뭐 이런 얘기를 서류를 쓴 게 아니면은 이제 그냥 얘기한 쪽에서는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고, 얘기를 들은 쪽에서는 자기가 약속을 받은 거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싸우기도 하는데, 심지어 그게 4년 5년 전의 일이 되면 사실은 기억을 못 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 다 적어놓은 게 아니면은 재판할 때는 그 기억을 못 한다고 또 욕을 먹어요. 왜 이제 근데 실제로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로 진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진실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을 짜내서 가져오고, 원고의 피고의 변호사는 뭐 대충 이거인 것 같습니다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튼 정리를 다 해서 여차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우리 게 맞습니다. 이제 반대쪽에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쪽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재판의 과정인데, 이러니까 제가 느낀 것이 어, 한 민사재판 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 절반의 3분의 1은 양쪽이 다 억울하게 느껴요. 자기가 더 권리가 크다고 생각하고. 어, 이제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는, 전에 직장 생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몫이 뭐냐는 거에 대한 본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근데 판사는 그 중에서 그걸 보고서 어느 쪽 이제 가르마를 트는 거죠. 이건 네 거인 것 같아. 저기 한 것 같아. 변호사는 뭐냐? 변호사는 해보니까 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그러니까 가령 제 의뢰인이 갖고 있는 억울한 점이나 본전이 내가 생각해도 한 30% 정도다. 3분의 1이나 한 40% 정도인 것 같다. 이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 재판 안 맡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해달라고 해서 사건을 맡아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30%, 40%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 30, 40이 나중에 바뀌어요. 50, 60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3번 하니까 판사들도 1심, 2심, 대법원
판사들의 생각이 다르고 처음에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맡기 싫은 거 억지로 맡았는데 쭉 하다 보면 아 이래서 그랬던 거네 이제 그러고는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 쪽이 억울하게 인정이 되고 이기는 일도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변호사는 설명을 해주는 일이 이제 주된 일이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그 설명을 잘 해서 이기면 좋고 졌을 때 포기를 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특히 형사건들에서 검찰청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 50, 한 30년 전에 누가 무고를 해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분하잖아, 이거를. 이거를 이제 그, 어, 근데 재판을 1심, 2심, 3심을 다 해가지고 지면은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더해서, 어, 이제 형사 재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뭐가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부활해서 살려준 것처럼 그 재판을 아예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뭐 재심을 해도 본인이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되지가 않으니까 또 거절이 되면 이제 그 완전히 분노에 꽉 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고는 그거를 분노를 못 내기니까 검사하고 판사를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울분이 해결이 내 인생을 망친. 그러니까 무고한 놈 나쁜 놈이죠. 이 검사 판사들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계속 고소를 하고 고소를 했다고 해서 또 무고로 이제 한 번 또 징역을 살아요. 이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꼬이잖아요. 그러고서부터는 거의 이제 그 일이 그 사람의 이제 직업처럼 되고 검사 판사들은 특히 검사들은 도망다녀요. 그래서 이제 건들면은 또 저기니까. 근데 그 일의 시작을 놓고 치면 너무 안 됐잖아요. 불쌍하게 이제 된 건데 이 사람이 더 불쌍하게 된 거는 이제 인생이 거기에 매달리게 된 것 때문에 더 인생이 이제 꼬인 거죠.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민사재판의 경우는 돈 문제니까 이제 작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몇억 원을 줘도 손해가 크고 작게 또 뭐 가령 5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해서 5천만 원을 이제 줘도 휘청거리잖아요. 그리고 뭐 집이나 땅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면 전체적인 이제 한 개인 가정의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되는데 1심, 2심, 3심을 지면은 사실은 거의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싸움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대체로 정답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 떼었다 이제 그, 어, 왜 이제 무슨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액땜했다고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것 비슷하게 이거는 억울하긴 한데 이제 지나간 일이다라고 그냥 끝을 내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재판의 증거에 대한 억울하고 분한 거에 계속 매달리면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졌을 때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하는 그다음에 어,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내 본전은 이거구나라고 인정해주는 이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평신도 발견 그 책의 뒤에 한 챕터에 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선악과랑 연관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에 따르면은 어, 이제 딴 사람 거를 탐내는 게 민사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 전부가
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러니까 민사재판 전체가 비난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본전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사람들이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달라고 재판 안 해요.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예 포기하고 탐을 안 내요. 근데 재판을 할 때는 양쪽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제가 그래서도 아마 각주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음, 한 집을 짓는데 두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철수하고 영희인데 철수 아버지가 돈을 대고 영희 아버지가 이제 몫으로 일을 이제 동업처럼 만약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만들고 등기는 돈을 낸 철수 아버지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요 건축을 한 영희 아버지가 어 이제 공사 대금을 안 받았으니까 그 집에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서로 이렇게 이제 양해가 됐다고 이제 해요. 그러고는 철수 아버지하고 영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집에 영희가 살고 있어요. 그 딸인. 근데 철수가 자기가 등기가 있으니까 영희한테 이제 그 등기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토지 건물을 내놓으라고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영희는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이 집은 그 철수 네 아버지는 돈도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공사 다 했고 공사 대금도 하나도 안 주고 공사 대금에 대한 대가로 살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내 건데 왜 이걸 이제 네가 달라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영희 입장에서 자기의 소유에 대한 주장이고 철수는 난 모르겠고 등기가 내 이름 돼 있으니까 내 거지 무슨 얘기냐고 이제 내놓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그 자기 소유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요. 아까 돈 주는 거에 대한 것도 돈을 줬던 사람은 내 돈을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돈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 경매물건 갖다 줘가지고 돈을 수십억을 벌었는데 그 3억을 내가 받아도 정당한 거지. 이제 그렇게 서로 이 판단이 틀려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는 탐하 주관적으로 탐내는 욕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 판단 자체에 그 탐심이 들어가 있다. 이게 또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제 사람의 현실에서는 더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 민사재판은 탐내지 마라. 거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거를 해결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제 저는 이 점 때문에 민사재판하는 변호사 일이 사람들 돈싸움하는 거에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개평 뜯어먹는 거로 악한 일을 도와주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거들어주는 일이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 이제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어, 일이겠구나. 이제 그걸 나쁘게 만들지만 이제 그러니까 한편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에 맞게 이제 하는 게 있고 또 한편은 거기에 이제 욕심이 들어가잖아. 욕심이 들어가고 어 이제 그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로 정리를 했던 이제 성경의 이제 근거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물리과만 들어가고 물리 공부는 안 했는데 약간 어릴 때는 이제 상대성 이론 얘기를 이제 교양 정도에서 했으니까 어, 진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말씀드리면은 뉴턴의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절대적이지 움직이지 않잖아요. 딱 이런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거에 이제 힘을 가하면은 물건들이 움직이고 속도가 다 계산이 되고 이제 딱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뉴턴의 물리학은 수학적으로.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어, 그
이제 공간하고 시간이라는 게 움직이는 물건의 속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굉장히 이 가는 우주선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어 이제 시간은 그러니까 이 공간은 줄어들고 시간은 이제 팽창을 한다. 이게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우주선으로 광속에 10분의 9로 갔다 돌아오면은 갔다 온 사람은 한 살 먹었는데 여기 이제 그 자기 배우자는 뭐 50살을 먹어서 노인네가 됐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 빠른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이제 가치에서도 질량과 에너지 숫자가 원자폭탄의 원리 이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질량이 없어져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그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질량 불변의 법칙하고 틀리죠. 질량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 에너지도 이제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서로 바뀌긴 해도 더하고 빼면 딱 떨어진다고 했던 것도 아인슈타인이 이제 흔들어 버린 거고. 그다음에 그 무렵에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했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관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요 전자세계 원자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하고 그게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딱 떨어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곱하면 이 언저리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게 불확정성 원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아주 무식하게 체감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전자 현미경으로 전자를 쏴서 반사되는 걸 봐야 되는데 쏴서 이제 보는 순간 전자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관찰하려는 행동 자체로 관찰의 대상이 흔들려 버려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의 이제 불안정.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그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의 이제 물리 혁명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양자역학까지 포함이 돼서 그거에 큰 거는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선악과 비슷한 게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공간과 시간과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와 또 그거에 대한 관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공간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질량도 바뀌고 에너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인류가 발견을 해서 과학의 절대성이 없었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현대 그 전자 어, 공학이나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적인 그로 이제 그러니까 그로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걸 포기하고 상대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어, 더 과학기술 발전한 것처럼 이거를 이제 재판에 적용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진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건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적 진실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는 어, 이제 재판을 하는 원고와 피고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어, 이제 판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판사들은 자기가 법대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자기가 생각한 게 절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 권세가 워낙 큰 거라서 판사들한테 이 진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판사라고 해서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사실은 이 글을 가지고 했던 셈입니다. 우선 사실 뭐가 팩트냐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몇 년 전의 일은 또 생각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그러니까 이제 대여 금전 대여냐, 아니면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준 거냐, 이 같이 거기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양쪽이 다 다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가치 부여하는 가치가 틀리고, 옛날에 했던 게 틀리고, 또 의뢰인이 생각하는, 의뢰인은 난 이런 의미에서 행동했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이제 개념이 다르고, 또 판사가 인정해주는 가치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범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서 민사재판은 이기고 질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예상 외로 이제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의 상대성. 그 물리적으로 어떤 게 진실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판사도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지만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에 대해서 이제 독선적으로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이제 법적 재판할 때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적 안정성은 수학 공식 같은 겁니다. 이게 뭐가 되려면 딱딱딱 요건이 맞아야 된다는 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고, 구체적 타당성이란 거는 이 사건에서 누가 이기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의. 그러니까 뭐 서류는 이쪽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이 좀 억울하네. 서류 이쪽이 영리해서 서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저쪽이 뺏기는 거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논리나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 이제 서류의 약한 쪽이 이길 수 있기도 하는 거. 그게 법에 적용이 된 거는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를 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대량으로 작업할 때는 약관을 보세요. 요새 우리가 저 은행 뭐 처리하고 이럴 때는 거의 모든 거 약관을 봤다고 동의서를 써야지 더 가죠. 근데 그거 안 보잖아요. 그거 언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약관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이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 약관을 사업자가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을 안 했으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서류가 법적 공식에 맞아도, 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것 따라서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가 이제 법에도 들어갔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써 있는 계약서의 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이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하는데, 현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관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식대로 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막 이제 그 피가 토하듯이 막 설명을 해도 뭐 이제 계약서가 있는데 하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하는 판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 이제 옳으냐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좀 심해가지고 어, 이 법률 공식이나 계약서 서면은 써 있는 걸 그냥 무시하고 막 원님 재판처럼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직접 본 것도 굉장히 씩씩한, 그러니까 좀 화끈한 형태의, 저 젊을 때 이제 그 부장 판사님이 있었는데 내 재판하러 갔다가 보니까 어, 집주인이 그 이제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지나고 해서 이제 나가라고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보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기간도 지났고 그 안마
이제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월세도 잘 못 냈고. 근데 그거 이제 그 시각장애인 본인하고 부인하고 이제 그 시각장애가 없는 부인하고 둘이 변호사도 그러니까 집주인 원고는 변호사가 와서 재판을 하고 법정에 이제 시각장애인 그 피고 부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 없이 이제 직접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기에도 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법률 공식으로는 그냥 이제 나가라고 판결문을 써줘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집행관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 그 쫓아내는 집행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판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판사님이 이제 좀 화끈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이제 집주인은 변호사가 왔으니까 좀 나이가 드신 변호사였는데 집주인 좀 법정에 와 있냐 판사 물어봐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의뢰인한테 가서 뭐 어떻게든지 좀 타협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좀 하라고 권하라고 지금 여하튼 이제 어, 지금 보니까 뭐 겨울에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타협을 안 하면은 내가 이 재판 판결 안 하고 그냥 질질 끌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좀 오바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인데 그 재판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의관념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 폭이 좀 이제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재판은 법적 진실은 의외로 좀 상대적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 주변에 어떤 분들이든지 약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인생 평생에 한 번도 민사소송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재판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은데 주변에 그런 일이 이제 있으신 경우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가끔 뭐 자기 집이나 이제 그 이제 배우자 가정 쪽에 형제들이 있는데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항상 거기 보면 거기서도 본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마다 전부 다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억울하고 딴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제 친구였던 것 같아. 제 친구가 자기 저 부인 쪽 집인데 이제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들 딸 뭐 다 똑같이 n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n분의 1이고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n분의 1, 1.5.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1씩 이제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1.5 해서 그걸 다 더한 게 분모가 되고 자녀들은 그 분모분의 1, 이제 배우자는 분모분의 1.5가 이제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 법이 민법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큰아들 호주는 조금 더 받게 돼 있고 그렇다고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받게 돼 있고 어 이제 결혼한 그 딸은 더 적게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남녀차별이 법에서는 조금 더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다 평등한데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이 자기가 이제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시집간 딸한테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이제 좋게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재판하라고 이거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을 가면은 상속 재판은 그, 어, 그 수학 문제 푸는 거 비슷해요. 판사들 하는 게 그냥 그 이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그냥 돌리거든요. 그거를 그게 차라리 그거 가지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이제 너무 그냥 포기할 정도면은 포기하고 그 포기하기 너무 억울하면 재판해가지고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 이제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제 원래 지금 드리려고 한 말씀, 제 주변에 재판을 하는 사람을 보시는 경우에 어 그 하여간 자기 권리는 주장을 하되 자기가 생각하는 권리가 너무 절대적인 거라고 매달리지 않게 이-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 이 변론주의라는 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에 써 있는 건데, 이건 판사들한테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법학회라고 법원 법관들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하는 이제 토론회를 만들어서 이 좀 판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좀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 판사님들이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이제 쓰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민사재판은 판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원고가 재판을 걸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재판에는 처분권주의라고 써 있는 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한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청구를 했으면은 판사는 그 1억 원 한도 내에서 판결할 수 있지, 판사가 볼 때 2억 원이 넘게 줄 게 있다고 해서 청구한 거의 내용을 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권한은 이제 그 법정의 아래쪽에 있는 당사자한테 있지 판사한테 있지가 않다. 그다음에 변론주의는 주장, 그 청구한 내용에 대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내는 것도 당사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수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는 직권주의라고 하거든요. 판사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주장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원님 재판은 직권주의였던 거예요. 가서 다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지금의 민사재판제도는 변론주의라고 해서 본인들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에 좀 보충으로는 그 주장과 이게 애매하면은 판사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 설명 이제 분석하는 석자랑 이제 밝으면서 성명권 행사라고 하는데, 이 성명권 행사가 너무 좀 적절하게 이제 해주면은 재판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판사가 이걸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너 이거 주장해봐라, 너 이거 증거 내라고 해서 판사가 이제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계를 약간 넘어가는 경우인데, 그것도 이 변론주의에는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는 민사재판에 이 도장 망치를 가지고 있는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증거를 내고, 그런 판사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어, 그 그리고 양쪽의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변론을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역할이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공정한 게 아니고 변호사는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사처럼 굴으려면 판사를 재판 사건을 안 맡아야 돼요. 맡아놓고 맨날 이제 의뢰인 네가 틀린 것 같아요, 뭐 이런 얄미운 얘기만 하면은 돈 준 사람 뭐예요? 돈 준 사람 억울한 게 30%가 있으니까 가져왔으면은 그 억울한 얘기를 법률적인 요건과 용어로 잘 설명을 해주는 게 변호사의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해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30이 아니고 이제 50, 60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역할이고. 근데 변호사는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바뀌는 걸 많이 보니까 어, 좀 장난치는 변호사,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변론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내는 식의 이제 변론 기술을 쓰는 어,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빡빡 우기면 좀 이기기가 쉬워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어떤 법적 진실의 한계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재판할 때 좀 세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거 이제 좀 내가 넘어간다 싶은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기독법률가의 대표 이러니까 이제 그, 그, 어, 거짓말을 로 넘어가려고까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일은 이제 이런 내용이고, 어, 판사들은 어, 이제 그 시작을 할 때부터 이건 누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그러니까 재판부 세시면은 사전 그러니까 그 어, 합의라고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나고 판결하기 전에 판사들이 세 명이 있으면 이제 2대 1이거든요. 두 명이 이제 같은 뜻이면 그쪽으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합의라고 하는데 어,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전 합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서류들을 보고 이거는 이쪽인 것 같아, 저쪽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뭐 기독교인이나 아니든 좀 점잖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도 양쪽에서 다 재판해봐라, 주장해봐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성격이 좀 강한 사람들은 이제 결론을 먼저 내버린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럼 그 입장에서 이제 재판을 해요. 이러면은 그 사전 합의에서 좀 밀린 쪽은 그 보통은 이제 액면이 약한 쪽이죠. 이쪽은 이제 본인이나 변호사나 이제 깝깝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표정이 이제 표정이 판사 표정이 시니컬해 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좀 들어줘 듣는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또 네가 떠드냐 억지 얘기를 그럼 변호사도 깝깝하고 이제 의뢰인도 깝깝하고 어 이제 의뢰인한테 이제 저는 더 이제 괴롭죠. 사건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맡아놓고 이제 그냥 계속 무시당하니까 그러고는 판결도 잊지 못대로 해버리는데 이러면은 변호사하고 이제 그 진쪽 입장은 사실은 재판을 안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재판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렸으니까 한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30%의 진실을 난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런 태도로 이제 또 무시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어 이제 그 벌써 이제 오래됐죠. 그 서울대 미대였나요? 해직 교수가 그 해고 무효 재판을 걸었다가 뭐 이제 계속 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고등법원 판사인가 그 집 앞에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석궁을 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인 테러를 했던 거예요 판사를 그랬다가 또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을 건데 그걸 안성기가 아마 그 해직 교수인 거로 나온 영화로 이제 부러진 화살이라고 있었어요. 한 500만 배가 듣더라고. 대성공을 했었는데 제가 그 보러 갔다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이제 재판을 쭉 해보는 입장이니까 판사가 뭐 그러니까 그 재판 실제 내용은 몰라도 판사가 이제 거짓 판결을 했는지 오판을 했는지 영화 내용만 가지고는 저는 이제 확신이 안 가더라고요. 약간 애매한데 그거는 저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옛날에 서부 영화 보고 끝날 때 박수 치듯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그 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게 이 판사 법관들에 대한 이 세상의 불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과 이제 이 문제를 연결을 시켜 보면은 내가 저도 주장을 충분히 하고 변론 충분히 한 거를 판사가 잘 들어주고 존중을 하고 판결문에도 네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억울하긴 억울해도 이제 반부는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항소해서 또 한 번 하고 뭐 나중에 진짜 지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 재판 시작 때부터 무시하고 판결문에도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쓰고 중간중간에도 그렇게 이제 다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으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 결론의 문제가 아니고 재판 받을 권리를 뺏어간 거에 대한 절차적인 정의가 재판의 정의가 없어진 거죠. 변론주의의 정의가. 그래서 법원은 어 이제 그리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재판에서 판사한테 얘기를 할 권리가 있는 것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판사는 세금을 받았으면은 잘 들어줄 이제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좀 너무 심하게 개입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결을 할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하는데 이건 좀 나아졌어요. 최근에는 어, 재판 시작하기 전에 조정 절차,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합의를 한번 해보라고 조정 절차를 밟고 거기는 판사가 아닌 일반 조정위원들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어떤 경우는 주관이 너무 강한 판사는 판결을 안 하고 판결을 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 판결 안 하고 합의를 하자고 이제 조정을 시도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도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1심을 이기고 올라갔던 사건인데 2심의 재판부는 반대쪽으로 생각을 이제 하고 판결을 뒤집기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당신 이거 틀리니까 이제 포기하라는 식의 이제 포기하거나 아주 통과했던 거에 비해서 아주 조금 받고 끝내라는 거로 조정 권유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강압적인 거예요. 이제 이 당사자한테 한쪽 편을 그러니까 조정이 그냥 이제 중간에 잘 들어주게 하려고 양쪽 따로 불러가지고 이쪽에 원고한테는 이건 피고가 이길 것 같으니까 좀 양보하시오. 이제 피고한테는 원고가 이길 것 같으니까 양보하시오. 이거는 이제 가능한 기술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상대방 변호사처럼 변- 판사가 그렇게 나왔으면은 변호사보다 더 세요. 왜냐하면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건 이제 재판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돼가지고 그 사건 아마 기피 신청도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은 당사자들이 싸우고 싸우는 거를 보고 판사가 그건 이런 거 같다고 이제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게 원칙인데 판사가 직접 뛰어 내려와가지고 같이 싸움판에 끼어들면은 그러면은 판사가 편들어주지 않는 쪽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법원과 판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법관은 법대 위에서 있어야 되지 이제 법대 아래로 직접 뛰어내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 어, 예, 이제 재판을 오래 한 이제 민사 재판에 이런 거 저런 거 있다고 재밌게 들어보신 거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민법에 대한 거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연구하고 토론했던 내용인데 그 민법은 별로 신앙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은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가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고 형사 재판은 또 죄와 벌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이제 신앙적인 의미와 연관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민법은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법인데 그리고 이제 이 돈 벌어 뭘 소유하고 뭐 이런 이기적으로 뭘 추구하는 거를 도와주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법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에 기독교 신앙적인 게 있겠냐라는 이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이제 있었다가 어, 어, 그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헤겔의 법철학이란 책에서 어, 개인의 인격은 의식주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주관적인 세계의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는 거는 객관적인 세계의 소유권과 소유권 또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계약에 의해서 그 관계를 맺는 거다. 이제 그거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그러면 민법을 좀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민법은 우선은 성경하고 연관을 이제 쭉 지어보면은 이제 그 주기도문이 다 그런데 어, 우리의 이게 녹화를 안 했구나. 나중에 저 이 촬영한 거로 드릴게요. 그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바로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나가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에서 누구든지. 심지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이제 그 만나를 이제 거둬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하고 그 나가서 내 손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버는 일을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 이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모든 법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법인데 이제 형법은 죄와벌의 법이고 헌법은 공동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법이라고 치면은 민법이 먹고 사는 일의 법이니까 이제 그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이죠. 창세기하고 민법을 그러니까 민법도 이제 총론이 있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에 대한 채권법이 있고 불법행위법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뭐 결혼 상속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근데 총론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을 정의를 해요. 인간은 이제 자연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간인데 법은 신기한 게 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이잖아요. 재단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티피셜 가상의 인간 그 법적 주체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근거가 없는 거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설명하는 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라는 걸 정의해요. 물건은 뭐 모든 게 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동물도 들어가고 뭐 채소도 들어가고 땅과 바다와 뭐 하늘에 대한 소유권이 영공에 대한 소유권이 있구나. 영공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땅 위에 또 일정한 범위까지 있을 수 있겠구나. 대체로 여튼 이 땅에 대한 땅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권, 뭐 사용권 이제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저 민법의 내용이.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과 새와 동물을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고 일정 마지막 이 사람한테 네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짐승과 이 채소들을 네가 다 다스리라고 이제 그 다스릴 그, 그 권리를 주시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이러면 이제 창세기는 물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한테 세상을 다스릴 이제 권한을 준 게 민법에서는 처음에 사람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물건을 정의하고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제 쓰니까 그 이제 창세기를 법으로 그러니까 좀 다시 풀어 쓴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소유를 해야지 먹잖아요. 사거나 만들거나 이제 양식 먹고 사는 거는 의식주니까 식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이제 뭐 빌리거나 임차하거나 집을 소유하거나 또 해야지 살 수 있는 거고 옷도 이제 차지 않으면 벌거벗고 다닐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소유에 대한 거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죠. 근데 옛날 농업 시대는 농업 시대
만나는 그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고, 축산 그러니까 사냥도 이제 사냥도 일용할 양식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농업과 축산을 특히 농업을 하고 나서는 일용이 아니죠. 1년을 농사해야지 먹고 사니까 일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 셈이 될 거고, 직장에서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이제 월용할 양식이죠. 그 다음에 어, 특히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은 매일 먹고 사는 거하고 그달 뭐 한 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도 하기도 하고 연금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양식이라는 거가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다 이거는 이제 내 거인 거예요. 내 거. 다른 사람 게 아니고 마인에 대한 거니까 이 소유권과 물권법에 대한 걸 보면은 이제 그 민법은 굉장히 이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을 도와주는 법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한 거 역사에서는 계속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 노예 시대나 봉건 시대, 그러니까 노예 시대의 노예는 노예 자체가 소유의 대상이지였고, 그다음에 봉건 시대에는 영주가 땅을 다 소유하고 농민들은 소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싸움이 있었던 거고, 이제 근대가 돼서 이제 농지 개혁이 돼서는 영주의 절대적인 신분적 소유권은 없어졌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뭐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소유권에 대한 거 여전히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대체로는 역사에서는 다 사적 소유권을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도 일부 국가 소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중에 한 20%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의 20%가 예산, 공적 예산인 것처럼, 땅도 국가 소유가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일부는 공공 소유가 있긴 있죠. 근데 어, 대체로는 사적 소유권이 이제 그 인정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 인정이 되어 온 역사인. 그러니까 근대에 오기 전에는 귀족이 아닌 사람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도 절대적으로 보장은 안 됐던 거네 사실은. 뺏어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여튼 이제 사적 소유권을 좀 중심으로 해온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자고 했던 게 그 모든 거를 이제 공적 소유로 만들자고 했던 딱 공산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그거 사적 소유를 없애자고 했던 그런 사실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었던 건데, 이제 거기 망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공산주의가 되는 거는 역사에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이라는 거의 절대적인 보장이,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하는 이 제도는 없을 것 같지가 않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이 민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만 인정해주는 법인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세상에서 법도 자기 사랑을 위한 소유권만 보장을 해주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거나 뭐 이웃사랑 이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다 자기 사랑을 신앙을 이제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앙도 자기 사랑의 신앙, 세상도 자기 사랑의 경제, 법도 자기 사랑의 법이면은 뭐 이거는 이제 뭐 기독교고 뭐고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냥 다 자기 이기심만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그 던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은 민법에 대해서 기독교고 뭐고 자시고 할 말이 없죠. 이제 이거는 조금 악, 악 쪽에 가깝다, 악을 옹호하는 법에 가깝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고는 그 다음에 채권법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 해결에 힌트를 준 것처럼 좀 다른 거예요. 채권법은 모든 게 다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죠. 그다음에 도급은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위임이 이제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제 위임 계약인데, 위임은 어떤 일을 해주고 어떤 사무를 해주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 어, 이제 임대차는 이제 임대차는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계약들은 다 이제 주고받는 관계 이제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누구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각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만 가지고 딴 사람하고 관계없이 자기 집에 창고에 다 넣고 그거로 먹고 입고 쓰고 다 만약에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는 세상이면은 이제 이 채권법과 계약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옛날부터 불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 아주 이제 모세 때나 함무라비 법전 때도 거래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주 옛날부터도 그 주고받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먹고 그러니까 농업시대는 이제 먹는 거는 내가 농사지은 가지고 먹지만 다른 수공업이나 공예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딴 사람한테 사거나 뭐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하는 목수 일도 집을 져주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져주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업을 이제 하셨던 어, 이제 그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도 소유권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요 계약으로 물건을 받아야지 나도 살고 이제 근데 반대로 그거를 뭘 살 수 있는 돈을 만들려면은 나도 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돈을 받을 수 있지 누가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 옛날에 봉건시대 귀족은 일을 안 해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귀족들이 뭐 정략 결혼하고 이랬던데 지금도 뭐 재산이 아주 많은 상속자 이런 사람들은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시대는 너무 이게 그 격렬해가지고 뭐 재벌도 망할 땐 그것도 휙 망하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그런 상속으로 절대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사람들은 여든지 어 뭔가 이제 일을 하고 그 해야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딴 사람한테 의식주의 물건을 팔거나 그러니까 그 방법은 법으로 치면 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물건을 주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 밥을 주고 밥값을 받거나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 사건 수임 계약을 유임 계약을 해서 내 노동을 그 일을 해주고 수임료로 돈을 받거나 또는 계약 중에 큰 게 고용 계약이에요. 이제 민법에 고용에 대한 게 짧게 있고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이제 복잡하게 돼 있고 공무원이나 이제 이 교사들은 또 교원법들이 있잖아요. 다 거기에서 근로관계들이 되는데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가진 노동력과 노동을 한 시간을 회사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제 회사한테 그거를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니까 결국은 그 이제 회사라는 단위한테 어 이제 팔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내가 사는 거고 어 결국 그 상대방 그 공급받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로 올 때 뭐 지하철이든 택시든 버스를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없으면 걸어서는 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이 채권법은 이걸 이제 주고받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항상 핵심적인 게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이제 컨시더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주면은 받는 거가 대등한 대가를 이제 주고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어, 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 채권법의 이제 그 매직이라고 이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행동은 자기 사랑의 목적 때문에 행동이 생기는 거고 내가 싹 살려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의 행동을 해야만 된다. 이게 한 서로 이제 필연적으로 엮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 민법이 이기적인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민법은 이제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제 어떤 것을 도와주는 행동과 권리 의무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만들어주는 거고 그 제도를 내가 살고 이웃이 같이 살아가는 그 제도가 이 채권과 계약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딱 떨어지게 벌어진다. 근데 이거에서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채권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그 대가가 딱 맞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내용은 이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예,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많이 주고 조금 받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그 계약 중에 이제 증여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대가라는 게 이제 공정은 딱 맞는 것이 정의로운 거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중계명에도 왔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많이 받고 조금 주면은 이웃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이웃 것을 해치는 거고 내가 어, 많이 주고 조금 받으면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건 이제 나를 해치고 이웃이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내 가족은 해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보면 이제 사건을 많이 하다가 어떤 거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돈 안 받고 하고 싶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모든 일이 그런데 돈을 안 받는 것만큼의 어떤 또 대가가 있잖아요. 무슨 이제 공적인 일에 좀 도움을 준다는 뭐 명예감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시키는 대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든지 다 존재하는데 또 아니면은 한 의뢰인한테 딴 거로 수임료를 많이 받았으면은 뭐좀 작은 거는 그냥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뭐 아침부터 밤까지 밤새도록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이거 조금 이제 그 공익 사건, 무료 사건 많이 하는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은 그렇게 하는데 뭐 한 푼도 안 벌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가족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어, 이제 공정하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근데 거기에서도 이 대가에 대한 것도 그 본전 이론이 딱 맞아요. 항상 틀려 이게. 그러니까 그 어, 나는 항상 내가 주는 게 크고 내가 희생하는 게 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거에 비해서 이제 주는 대가가 크다는 생각이 저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적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 이건 또 이제 제 업무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항상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수임료가 변호사 좀 많아지고 좀 초년적이고 이래도 또 물가도 오른 게 있으니까 옛날에 저 시작할 때도 그랬고 뭐한 착수금 민사사건 착수금 한 500 이 정도가 좀 작은 사건이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돈도 과외로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500, 1000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사건에 따라서는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또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니까 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그 기대 수익도 있기도 한데 또 로펌을 할 때는 이제 거기 이제 후배나
직원들도 이제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더 빡빡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너무 작게 받으면은 일을 할 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할 때 힘든 게,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런 대가라는 계산이 안 맞은 것 뿐더러,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 일을 할 인센티브 동기가 좀 작아지는 분도 있고, 이제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나빠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 그 내가 일을 해주는 대가 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 받은 느낌 같다고 할까? 또 사건 때 따라서 이런 경우 많이 틀린데, 변호사가 노력을 해서 어, 이기는 사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수 전문 분야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어, 이 사건을 이겨서 이 의뢰인이 돈을 받는 거에 어, 내가 한 역할이 한 2, 30% 정도 된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졌을 거라고 느껴지는 거. 근데 이제 의뢰인들은 어, 이제 보수를 뭐 그 퍼센티지로 계약을 이제 하고 할 때 의뢰인들은 계속 줄이죠. 저는 조금 더 받고 싶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 요 말씀만 드리고 질의 토론은 나중에 오로 넘어갈게요. 그 사건을 이겼을 때 의뢰인이 처음에 막 고마워가지고 질 거 이긴 것 같지만 막 엄청 고맙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이 하고 금방 막 이제 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제가 아이 뭘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얌전하게 나중에 사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2주 지나면 까먹어요. 2주 지나면은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판결 나기 전에는 불안했던 사람이 판결이 나서 이겼으니까 2주 지나면 이길 걸 이겼다고 생각을 이분들이 하시게 돼요, 의뢰인이. 그러고는 이제 성공보수금 주는 것도 아깝게 생각해. 왜냐면 이제 자기가 10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마음이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건을 이겼을 때 밥 사주겠다 그러면 예, 바로 약속 잡자고 해서 바로 일단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요 대가 관계가는 항상 어, 예, 이제 차이가 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그 얘기를 솔직하게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어, 당연히 이제 수임료가 작은 적게 내는 걸 원하실 거고 나는 뭐 많이 받는 걸 원하지만 수임료를 작게 주는 거가 꼭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아예 얘기했어요. 특히 사건을 혼자 하는 게 아닌 경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수임료가 너무 적으면은 다른 동료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크게 힘이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을 가져왔으면 이제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되는데 수임료를 그러니까 수임료가 지금까지 그, 그- 그 아주 싼 거, 적절한 거, 변호사한테 좀 이제 그 기, 좀 기분이 좋은 거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적절한 정도면 일을 필요한 만큼 적절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싸게 해달라면 싸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 이제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들하고 못하고 어, 이제 나 혼자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하다가 좀 이제 나도 좀 솔직하게 열심히 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깎는 것만 이익이 아닙니다. 아예 하고서 이제 그러면서 뭐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제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모든 거에서 다 이제 이 대가 관계 공정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어, 예, 이제 요거의 균형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가 제일 결국에 이중계명에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어, 법으로 성육신한 거죠. 민법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로. 그리고 이 계약이 이제
사람끼리 하는 게 계약이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게 이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약의 형식을 띠니까 사람끼리 하는 계약은 이제 컨트랙트고 이제 언약은 커비넌트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주체만 좀 다르지 형식이 상당히 비슷한 거라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고 민법도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이 또 기독교 계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이렇게 뿌리부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딴 일반 재판 얘기를 좀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 오후에 좀 시간 더 여유 있게 갖도록 하고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